지금 가구당 평균 빚이 1억 가까이 된다고 제가 이제 봤는데. 네. 그러면 대출 이자는 뭐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지난해 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가구당 빚이 9,170만 원인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약 2,000조에 가까운 이 가계 부채 중에 78.5%가 변동금리 대출자예요. 예. 그러면 약 9,170만 원이고 그중에 변동금리 대출자가 빚부담이 늘은 거겠죠. 23년에 그냥 여러분 어림잡아 부담액을 말씀드리면 1억 빚졌을 때 추가적으로 이자를 더 납입해야 되는 그 규모가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경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먼저 경기 침체 여부에 그렇게 관심 없다. 예. 중앙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관심 없다. 가계부채 부실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관심 없다. 중앙은행은 부동산 폭락에 상대적으로 관심 없다. 당연히 중앙은행은 주가 폭락에 상대적으로 관심 없다. 중앙은행의 관심은 물가 안정이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여러분이 더 중앙은행의 마음을, 파월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중앙은행이 잡아야 될 토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물가라는 토끼를 잡는 것이 중앙은행이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그 첫 문장, 한국은행은 왜 존재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물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과 건전한 경기 성장에 영향을 준다. 지원을 한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앙은행의 첫 번째 그냥 단 한 가지 설립 목적만 제시해라. 그러면 물가 안정이라는 거죠. 예. 23년의 경기 침체는 용인된 경기 침체다. 조금 더 가혹하게 말씀드리면 유도된 경기 침체다. 유인한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와야만 물가가 잡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22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그 이유가 공급난이었거든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더군다나 이 전쟁 때문에 공급이 더 떨어졌던 거죠. 경제 제재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을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물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줄입니까? 공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수요를 떨어뜨린 거죠. 어떤 수요? 기업의 투자 수요, 가계의 소비 수요. 그러면 기업의 투자, 가계의 소비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금리 인상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랬다면 금리 인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2008년 경제위기 때는 결국은 사실 금융기관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해가지고 네. 그런 시스템적 위기가 왔는데 네. 지금 뭐 금융시장이 상당히 경색되긴 했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그때 비교하면 뭐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어떤 그런 시스템적 위기를 우려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시스템적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게 부상하거나 어떤 특정 기업이 크게 도산하거나 어떤 산업 섹터가 크게 망가지거나 이런 일들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라고 한다면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부상할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도입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22년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지만 2020년에 팬데믹 위기, 이것도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팬데믹 위기가 등장했을 때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했었거든요, 반대로. 심지어 그때는 FOMC 정식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가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급격히 단행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당면한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또다시 돈의 이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조건,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나리오를 먼저 그림 그리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이제 그동안에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 뭐 떨어진다. 네. 뭐 당연히
그렇게 지금 결과는 나오고 있고 네. 여전히 아마 그렇게 보고 계실 걸로 보는데 네. 향후 집값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집값 하락률이 지금 월간 단위로 12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57%입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전년 동월보다 지금 1.5%, 1.6%가량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간 단위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주간 지표로 봤을 때 전주보다 집값이 0.5% 정도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 등락률은 마이너스 0.7%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통상적으로 여러분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이 집값에 선행하는 선행 지표가 전세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0.7%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집값도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라도 하락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요약해 보면 23년 중반까지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고점에 이르는 그 지점까지 집값은 여전히 마이너스 증감률이 마이너스에 맴돌 것이고 다만 이 정책 제도적으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좀 유도하는 그래서 하락률의 폭을 좀 좁히는 그런 정도의 영향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집값 하락을 완전히 막거나 플러스로 전환하거나 할 만한 요인은 안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빼고는 부동산 규제 다 풀겠다. 네, 그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조세 제도를 완화합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합니다. 금융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러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선택에 따른 것이지만 그 선택을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만큼은 이 제도적 장치 때문에 구매할 수 없게 만든 거였는데 이들은 어쨌든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측 요인을 다시 플러스로 자극하는 요인이에요. 그런다 한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플러스로 전환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긍정적인, 그러니까 집값을 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은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이제 이것도 뭐 사실 어떻게 크게 보면 부동산 문제인데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우리가 참 2008년 때 엄청난 일을 겪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금리가 낮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늘어났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와서는 이제 건설사뿐만이 아니고 예. 금융회사까지도 상당히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참 많이 들리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심각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23년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집값이 사실상 마이너스 증가율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0.5% 수준에 왔는데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단적인 근거가 미분양 주택이에요. 미분양 주택이 여러분들도 다른 지표보다도 미분양 주택 건수의 흐름 이거는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분양 주택 건수는 정책, 수요, 공급, 그리고 제도, 그리고 거시경제 이 네 가지 면을 다 한꺼번에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지표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그렇죠. 근데 2020년에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이때만큼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해소됐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해소되는 구간은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단언하셔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그건 자명한 거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21년에는요, 이 미분양 주택이 그냥 그 정체됩니다. 이게 뭐냐면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다. 그리고 22년에는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다시 제자리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때 집값이 폭락하는 거죠.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아직 전고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전고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거래 절벽을 반영하는 게 미분양 주택 건수죠. 그 전고점에 이를 것이고 더군다나 전고점 이상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주택 공급인 거죠. 그래서 집값을 만약에 잡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주택 공급을 이제 조금 지연시켜야 된다. 매매 가격을 좀 이제 너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집값이 움직이게 하려면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철회하십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신다면. 근데 주택 공급이 이렇게 23년에 굉장히 많이 풀릴 겁니다. 22년부터 계획해서 2020년, 21년에 계획했던 주택 공급 물량이 23년에 본격적으로 풀릴 겁니다. 근데 매수세는 매우 약하니까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여요. 그러면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이는 구간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어쩌면 그런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도 집값이 뚜렷하게 반등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 자체가 분양을 전제해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한테 이거 분양 다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돈 받아서 갚을게의 약속인데, 근데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급격히 쌓이는 구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 말고 이 말 그대로 거시경제에 주는 충격이 또 있을 수 있죠. 금융부실 문제.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중소건설사, 지방건설사들부터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이는 지역으로부터 건설사들이 안타깝게도 도산하는 일이 이미 발생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제약 요건을 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보증을쓴 증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권사들도 같이 힘들죠. 증권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이게 도산이라는 것은 빚을 못 갚는 디폴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그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그게 그 못 돌려받는 만큼의 그 규모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뭐 완벽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악화되는 상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해결책 같은 건 없어요? 제가 그 근래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다가 22년 끝자락에 기업을 이제 매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매각하시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자금을 갖고 계세요. 가끔 그런 분들하고 1대1로 상담을 해보면서 놀라기도 하는데, 지금 어떤 기업을 매각하고 1조가량의 현금이 있다.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런 거대 자금은 투입될 때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폭락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은 주식 투자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애국심의 발로로 말씀드린 거죠.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떨어지지 않길, 그리고 집값도 폭락하지는 않길, 그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규제 완화인 거죠. 그래서 규제 완화가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야만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고 그것이 또 다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반은 좋아하시고 반은 싫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반은 집값 상승하는 걸 응원하고 반은 집값 떨어지는 것을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구미에 맞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두 부류의 구미에 맞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부동산 시장과 경제라는 관점에서, 우리 한국 경제라는 관점에서 너무 큰 폭락은 막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드리는 이야기지, 어떤 특정 집단을 지지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 올해 경제 전망서에서 네. 자, 2023년은 모두가 가난해지는 한 해가 될 거다 네. 하셨어요.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좀 실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세요.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23년에는 우리 통장에 찍히는 그 소득을 그 명목 기준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어쨌든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게 가처분 소득 명목 기준이다. 근데 그걸 소위 실질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 그게 이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100원이 올해 100원이 아니거든요. 작년 100원으로는 사과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00원 줘야 사과를 사 먹는다. 물가가 올라서. 그러면 같은 소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더 체감 가는 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물가 기조가 나타났고 22년에 유례 없는 고물가, 그리고 23년에도 이 고물가 기조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것이지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 한 장을 작년에는 100원 주고 샀고 그 다음 해 200원, 300원이 됐어요. 그럼 가격은 100원씩 계속 오르죠. 근데 물가 상승률은 100%, 50% 아닙니까? 200원에서 300원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자연히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가격은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것이지 물건의 가격 자체가 잡히는 게 아니죠. 여전히 22년에 높았던 그 물건의 가격보다 3.5%나 상승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높은 가격 상승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소득은 나름 유지되는데 실질 소득은 크게 줄어드는, 그래서 나의 소득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쪼그라드는, 그게 가난해지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그러하고 거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자 상환 부담은 또 가중되죠. 그리고 자산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지 않죠.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고자산가는 주가 이만큼 올랐어, 집값 이만큼 올랐어 하니까 소비할 수 있는데 소비할 여력이, 자산 가치가 쪼그라드니까 소비할 여력도 줄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소비의 변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변수를 다 봐도 소비할 여력이 축소되는 모습, 가난해지는 것이죠. 가난함을 증명한 것이고, 더 한 가지 더 좀 뼈아프게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뭐 기자님 입장에서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안 줄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10명 중에 10명이 통장에 찍히는 명목소득이 유지되다가 22년에 23년에는 2명 정도가 그게 0이 됩니다. 그러면 10명의 평균 명목소득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용침체죠. 결국 평균적인 명목소득이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출연했을 때 이후에 다음 분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23년 경제에 정말 우리 삶을 좀 어렵게 만든다, 좀 정말 가난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기업인들 많이 만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의 숫자 말고 네.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의 뭐 어려운 어느 정도라고 좀 보세요? 정말 기업인들이 뭐 우리 여러분들 뭐 아실 만한 뭐 재계 이 총수분들도 죽겠다고 하십니다. 그 가계도 금리에 민감하지만 사실은 기업만큼 금리에 민감한 그런 경제 주체는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이 자본 구조 자체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이 주식회사의 경우 시가총액, 주가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타인 자본이 돈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남의 돈을 끌어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 타인 자본이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을 사용하는 대가가 금리 아닙니까?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딱 바로미터예요. 금리가 5%다. 그럼 5% 수익성이 안 되는 시도적인 사업, 그런 거 먼저 정리하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금리보다 높은 사업만 한정적으로 유지하자. 지금 당장 돈 되는 것만 하자. 이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당장 줄일 수 있는 거, 허리띠 졸라매기 위해서 교육비 예산 줄이자. 광고비 예산 줄이자. R&D 예산 줄이자. R&D는 내후년에 빚볼 일이 있지만 올해 당장 돈 되는 게 아니니까 23년만큼은 좀 이겨내보기 위해서 R&D 예산도 줄이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여러 사업군 중에 특정 사업군을 정리하자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이게 이제 최악의 경기 한파. 네. 명목 소득조차도 줄어들고 당연히 실질 소득은 뭐 더 줄고. 자, 일단 뭐
마음이 오그라붙겠죠. 네. 우리 삶에는 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조금 안타깝지만 실업자가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부의 전망 같은 경우도 22년에 취업자 증감폭이 한 80만 명 정도 됐었는데 23년에 취업자 증감폭이 10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거든요. 그러니까 8분의 1로 줄죠. 그리고 실업자는 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될 과제, 그 과제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과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될 과제가 주로 인구 관련이에요. 고령화, 초고령 사회 2025년에 진입하고요. 그걸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23년에 당면한 이런 과제까지 같이 맞물리니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정책적으로도 요구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 드리고요. 또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힘든 게 중소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2,700만 명이고 그중에 대략 한 6, 700만 명이 비임금 근로자예요.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나머지 임금 근로자인데 이 임금 근로자의 절대적인 비중 90%가량이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대기업들의 이 사업 구조종은 중소기업들의 이 공급업체들의 굉장히 가혹하고요. 매출 자체를 축소시키고요. 이런 것들이 고용 침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23년 한 1분기 끝자락이나 2분기 정도면 정말 그 경기 침체의 그런 어떤 단면들을 좀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미리 알고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거시경제 오래 하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인구 구조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야, 내가 이게 30년 넘게 이게 경제학 해보니까 그냥 결론은 내가 보기에 인구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이 우리 사회가 이 고령화되고 탄력을 잃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또 무슨 해결책 같은 거는 뭐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인데 아이스크림을 하나씩만 사 먹었어요. 그럼 GDP가 하나가 1원이면 5천만이 GDP가 되겠죠. 소비 규모가. 근데 5천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역시 아이스크림 하나씩 똑같이 사 먹어요. 가격도 똑같아요. 그러나 GDP가, 소비 규모가 줄죠. 인구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GDP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경제를 인구 보너스 시대라고 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의 역동성을 해치는 그런 일 자체를 인구 오너스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인구가 감소하는데 더 중요한 인구 감소는 생산 연령 인구죠.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 이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감소하겠죠. 고령자가 나름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해지는 나라. 그러면 다른 말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나라.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갈수록 국제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나라.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한 이 노동시장의 이런 모습들은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 그러니까 역동성을 잃게 만든다.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이래요. 그 밖에도 뭐 국민연금이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그런데 소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 구조죠. 한 명이 두 명을 부양하다가 한 명이 네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고령화라는 것은 그런 게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도 뭐 0.5%로 장기 전망을 합니다. 2050년까지. 이것은 KDI뿐만 아니라 OECD도 똑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그 지배적인 근거가 이 인구 구조이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를 막을 길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출산 위원회가 있는데 저출산 고령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그 정부의 하나의 부처라고 볼 수 있겠죠.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1차, 2차, 3차 계속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동안의 기본 계획들은 저출산을 극복해보자라는 컨셉이었어요. 저출산을 막아보자. 고령화를 막아보자. 인구 감소를 막아보자 하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다가 제4차부터는 그냥 뭐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적응해보자.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인구 감소 현상에 어떻게 고령 사회에 걸맞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잘 순응할까라는 관점에 그 정책적 그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맞다고 생각되고요. 최대한 막고 저출산을 최대한 막고 최대한 우리는 적응하고 하는 그 두 가지 트랙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네. 자, 2023년 개묘년.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건지. 네. 실장님 의견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2년, 23년 연거푸 말씀드리고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23년만큼 높은 금리를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24년 이후에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금리를 안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경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2년, 23년 요 기간만큼은 긴축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부채에 많이 의존하셨던 분들은 빚 갚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축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높은 금리 시대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높은 금리를 못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주식 투자는 제가 22년 전망할 때는 하지 마시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23년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조언 드리진 않습니다. 주식 투자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점은 통과하니까. 그러나 저축 수익률보다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박스권에 맴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종목에 따라 달려있다. 앞에 명과 암도 말씀드렸는데 머니올라 채널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정말 이런 경기 침체에도 주가가 하방 압력을 안 받는 영역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중심적으로 종목을 더 집중해 볼 때가 23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채권 투자도 괜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은 23년 내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이제 계획 세우시면서 오늘 이제 김광석 실장과 나눈 여러 가지 유용한 대화들 좀 참고해서 좋은 한 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